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우리가 첫날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OT를 조금 진행을 쭉 해왔는데, 그럼 앞으로 차후에 합시다. 차후에. 왜냐하면 이번 일주일 동안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매 과목마다 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뭐가 있고 어떻게 하면 합격한다는 것을 계속 들었죠. 이제 암기했죠. 지루하죠.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개론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만 가볍게 확인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는 진행되는 과정에 잠시 멘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합격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것.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내용은 훨씬 불편하게 다가올 거라는 것. 우리나라에도 부동산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 학과처럼 그렇게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학과에서 4년 동안 다루는 내용들이 시험 과목이에요. 그럼 내용도 방대할 것이고, 어떤 내용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이고, 가령 감정평가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할 내용들 중에 감정평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감정평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2주간 진행할 겁니다. 부동산학과 대학에서는 4학기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4학기 동안 진행하는 걸 우리는 2주에 끝낼 겁니다. 볼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대학은 일단 학문이니까 좀 방향은 약간 포커스가 다르긴 하지만 범위는 동일해요. 그래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쉽게 다가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합격하기는 아주 쉽다는 것. 우리가 시험 보는 해가 25년도인가요? 36회 시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학 개론을 할 강량구입니다. 우리의 슬로건은, 약간 멘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할게요. 그러면 강량구입니다. 박수를 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바로 갔던 겁니다. 개론의 슬로건입니다. 뭐라고요? 강의할 때 강량구는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하게 강의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스마트하게 학습하고 스마트하게 정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가지 맙시다. 스마트가 사전적 의미는 똑똑하다는 뜻인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좀 더 슬림이라는 의미로 해석합시다. 슬림하게 갑시다. 그러면 고생 안 하고 원하는 점수 무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게 어떤 과목인지를 먼저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지금 인강으로 접하시는 분들도 잘 접하세요. 이 부분들을 잘 해놓으면 개론이라는 게 이런 과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무런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딱 듣는 순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경제. 좋습니다. 이 과목은 무엇을 다루는 과목일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상. 방금 소통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응?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과목 뭐 하는 과목이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부동산학 개론은 투자를 다루는 과목이야 라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마음에 든가요? 오늘 숙제. 이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인지, 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서 다음 주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마음속으로. 자, 아파트라고 전제하고 갑시다. 아파트일 때와 단독일 때 기본적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를 전제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를 내가 살까 말까 결정할 때 고려하는 항목들은 많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찾으세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생각해요. 5초를 더 드릴게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요. 질문할 겁니다. 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먼저 말해봐요. 지금 동시간대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뭘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래가치 좋아요. 또?
수익률, 또 돈. 이야, 예상 외에 딱 정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말의 공통점, 결론은 가격입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 안 하는데 합격입니다. 여러분도 투자적 관념이 뛰어난가 봐요. 보통 아파트 살 때 뭘 고려합니까? 그러면 학군, 지하철과의 거리, 시장과의 거리, 뭐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입지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나는 어쨌든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오케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학군이 좋으면 수요자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겠죠. 지하철과 거리가 가깝고 재래시장이 가까이 있는가 하면 백화점도 가까이 있고 마트도 있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수요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그런 조건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한답니다.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선호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이미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면 향후 이제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파트가 소비자들에게 선호가 되어서 공급 대비 수요가 많다고 합시다. 그럼 가격은 비싸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10억 하던 것이 20억이 되고 30억으로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 정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감정평가를. 둘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감정평가는 뭘 한다는 거죠? 이 아파트의 진정한 가치를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는 뭐가 결정된다고요? 가격이. 의미가 달라요. 수요와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고 감정평가는 뭘 결정한다고요? 가치를. 그런데 시장에서는 10억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근데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8억이래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어떤가요? 거품인가요? 거품이죠. 향후 떨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이런 부동산을 살 때는 원칙이 전액 다 내 돈으로 사는 게 원칙입니까? 대출을 받는 게 원칙입니까? 그 전제 조건이 통장에 나는 돈이 있다고 전제합시다. 내 통장에 이 아파트를 살 돈은 있습니다. 자, 그 전제하에서 전액 내 돈으로 사는 게 일반적일까요? 대출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대출 받는 게. 그래서 이거 아주 민감합니다. 최근에 또다시 서울의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얘기하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 중에 한 가지가 정부가 금리를 인상했습니까? 내렸습니까? 아니, 기준금리는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금융 파트에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는 내렸어요. 근데 왜 대출금리는 올랐을까요? 은행에서는 정부가 결정하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플러스해요. 요 가상금리가 올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은행은 더 좋아진 거예요.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돈 빌릴 때는 예전보다 적게 이자를 줘도 되는데 대신에 우리한테 받는 건 훨씬 더 많이 받게 돼버렸습니다. 은행은 투자 가치가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정부의 정책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까? 최근에 대출 규제한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죠. 이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고, 여기에서 우리 시험 문제가 평균 65% 나옵니다. 자, 제목 차례대로 읽어보세요. 아주 친해져야 됩니다. 딱 지금도 생각해요. 아, 쟤네들하고 친해져야 쉽게 합격할 수 있다는 것.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 결정할 때 입지라는 게 무진장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할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입지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앞에는 뭐가 보입니까? 강이. 뒤쪽에는요, 산이 보입니까? 입지가 아주 좋나요? 개발되기 이전은
개발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한 20년요. 아파트가 들어선 것은 대략 한 15년 정도. 그럼 그 이전에는 여기는 어떤 거냐? 예, 활주로였습니다. 활주로. 공항 활주로였습니다. 근데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활주로라기보다는 국가가 지금 분당 쪽으로 가다 보면 또 거기 활주로 있죠. 주로 누가 사용하던가요? 우리가 가끔 볼 때 대통령이 갔다 왔다 하더구만요. 외국에. 그때 보여지는 게 거기 있는 공항이죠. 그런 공간으로 이용되었던 공간을 이 시가 사서 개발을 한 겁니다. 입지가 좋으면 개발을 할 만한 가치가 있죠. 아파트는 수명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그럼 관리 대상이겠죠. 개발회사가 아파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목적이 파는 겁니까? 이용하는 겁니까? 개발회사 입장에서는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해야죠. 앞으로 우리도 중개업자들도 마케팅을 잘해야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으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늘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현 시점에 부동산 경기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안 좋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별로 지금 현재는 재미없는가요? 그래서 공부를 결정한 겁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 상태에 따라서 경기 변동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인지 내려가는 단계인지를 판단하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파트가 총론입니다. 전체 몇 개 단원인지 보세요. 왜 총론까지? 12개.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에서 12개 단원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4주 동안은 입문과정이죠.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지금 마음은 어때요? 엄청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열정을 좀 팍 줄이는 게 어떨까요? 지쳐요. 확 낮추고 입문과정 4주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합시다. 아주 릴렉스해지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날 학원에 와서 그날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런 것을 다루는 거구나. 그럼 누가 개론이라는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겁니까? 잡다한 것을 다루는 과목이더라 이렇게. 근데 부동산학과로 딱 들어가면 수요 공급 가지고 1년 합니다. 앞서 했듯이 감정평가 가지고 내학기 2년 동안 합니다. 부동산 투자 1년 합니다. 부동산 금융 1년 합니다. 시장 한 학기 6개월요. 관리 한 학기 6개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다 부동산학과로 가서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한 학기 동안, 상황에 따라서는 4학기 동안 다루는 파트들입니다. 그럼 교과서로 따지면 총 몇 개 정도가 됩니다. 단순하게 따져도 교과서는 12개입니다. 대학 교재가 평균, 얘만 얘입니다. 감정평가는 책이 엄청 두꺼워요. 한 900페이지까지 가는 책들도 있습니다. 평균 한 500 정도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균 500 볼륨에다가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몇 페이지 정도가 됩니까? 역시 숫자가 너무 우리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눌러봐요. 500 곱하기 12 하면 6000페이지 됩니까? 그 6000페이지의 내용을 줄여서 지금 책 원고를 주말에 마무리하고 월요일에 넘길 겁니다. 그게 600페이지 볼륨을 가지고 방금 6000페이지를 600페이지로 만들었다가 좀 더 줄이려고 한 450 정도 줄이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470까지는 줄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줄이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주말에 한번 20페이지 정도 좀 더 줄이고 그래서 한 450 볼륨으로 놓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우리가 12월 기본 과정 들어갔을 때 한 450페이지에서 500 정도 되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럼 그분은 아주 독특한 분이다. 그럼 대학 교재 6000페이지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학교 다닐 때. 그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아냐요. 그 많은 사회과학의 분야를 책 몇 페이지에 함축한 걸 그걸 또 함축해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책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책은 450페이지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볼륨이 적은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교재가 숙복인데 지금 이제 120인데 좀 더 줄일 생각입니다. 100페이지로. 100페이지로 줄여서 좀 더 슬림하게 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숙복기는 한 100페이지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럼 100페이지면 아마 해독차를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100번 보면 돼요. 100번 보면 100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학습할 건지는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요런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갑시다. 재료의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독 감정평가가 1등입니다. 그 뒤를 바짝 쫓아가서 투자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많이 나온 파트. 네 번째. 앞서 우리가 그림에서 오른쪽에 5개 있었죠. 하나씩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요 공급. 이 5개 단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출제 비율입니다. 우리 시험은 몇 문제 맞추면 합격하는 겁니까? 24. 요거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일단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 문항수가 많이 나올까요? 학습해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많을까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좀 불편하게 많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파트들은 한번 보세요. 총론에서 평균 8% 정도 나왔고요. 3문제 내지 4문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하얀색을 보세요. 하얀색 4개 제목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뭐라고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경기 변동,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각각 한 문제씩 평균. 가끔 2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쪽 파트는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된다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학습해야 될 내용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까? 가볍다는 뜻입니까? 가볍다는 거예요. 그럼 할 겁니까? 버릴 겁니까? 해야죠. 가볍게 맞출 수 있는데.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얘네들은 시험 치기 한 달 전에도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 시험 준비하실 때는 4개 파트에는 별로 관심 안 둬도 괜찮아요. 또 나머지 파트들도 별로요. 노란색 5개 단원. 그 5개 단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몇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24년이 35회 시험이었고요. 우리는 25년도에 몇 회 시험이라고요? 우리는 36회를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간평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로 속에는 숫자 2는 계산 문제입니다. 개로는 계산 문제가 9문제 내지 10문제가 나오는데 올해도 9문제나 나왔습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투자가 유독 최근 10년 이내 제일 적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투자가 평균 6문제 나오거든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 9문제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5개 단원의 출제 비율이 몇 %였죠? 65?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비율이 변화 없습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나머지 파트입니다. 금융입니다. 정책이고 수요 공급입니다. 물론 최근 10년 동안은 67.5였지만 역시 65%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5개 단원 중에서 어느 특정한 단원에서 문항수가 작아지면 그 작아진 문항수는 이 5개 단원 안에서 서로 주고받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파트의 문항수가 적어진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투자가 적어졌다고 해서 마케팅이 많아지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문항수가 3문제 나왔다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5개 단원과 여전히 친숙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내년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나머지 파트를 보세요. 총론은 4문제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입지 이건 평균 3문제입니다. 개발 평소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평균 그냥 1문제 내지 2문제로 보시면 되고요. 경기변동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1문제요. 보세요. 관리 오랜만에 2문제가 나왔는데 1문제는 계산 문제로 나왔습니다. 마케팅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출제 문항수는 변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어느 파트에 좀 더 집중하자고요?
5개 단원. 그게 뭐였습니까? 수요 공급. 순서는 아닙니다. 순서적 관계는 아니니까. 수요 공급, 감정 평가, 투자, 금융, 정책. 거기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집중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 3가지에 좀 더 집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을 4주 할 거거든요. 그럼 12월 첫째 주에 끝납니다. 그럼 12월 둘째 주부터 해서 1월, 2월까지 3개월 동안 10주 동안 기본 교재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겁니다. 그때 이 5개 단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뒀다가 시간이 이제 한 5월달 넘어가면 나머지 파트에 조금 더 관심을 두면 돼요. 5개 단원에 좀 더 집중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속에 있는 게 계산 문제인데 막둥이는 계산 문제 그러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여러분들은 계산 문제라는 말이 딱 들리면 야 계산 문제? 하면 딱 일단 머릿속에 어떤 단어가 딱 떠오릅니까? 수학? 또 골치 아프다. 공식. 여러분들이 말했던 거랑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수학적 지식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공식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를 자꾸 공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아시아에서 형성된 겁니까? 유럽에서 먼저 형성된 겁니까? 유럽에서요. 걔네들은 공식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왜 아시아는 공식이라고 할까요? 일본 때문에 그래요. 일본에 있는 분들이 유럽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일본의 문화가 그런 거 아닌가요? 뭔가 조금 작은 것 이렇게 뭔가 규격화시키는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모두 다 공식으로 만든 거예요. 고딩 때 어떤 수학책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수학의 정석을 봤다는 것. 할아버지와 손자와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대화가 가능해요. 왜? 똑같은 책으로 똑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럼 정석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구장창 외우는 거죠. 재료의 틀이 뭐가 있던가요? 기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유제 있고 달달 공식을 외워요. 이 정말 재미없는 건데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필요 없으니까 계산 문제 쉬워요. 단 9문제 중에서 한 5문제까지는 접근하기가 아주 편하다. 여기서 한 2개까지 더 맞추려면 조금 더 하면 된다. 그 다음 나머지 2개를 맞추는 것은 그냥 애초부터 마음속에 두지 말자. 그럼 9개 중에서 2개는 버린다고 생각하면 훨씬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재료의 제목 하나 보세요. 정말 지름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도가 없다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지름길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강의는 앞으로 학습하는 방법은 강의 진행 중에 그때그때 하나씩 멘트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딱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얘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프린트 받은 거 있죠? 프린트 받은 거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볍게 가자고. 가볍게 가자고 했는데 지금 첫날부터 거기에 기출문제들을 막 제공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첫날부터 끝나는 그날까지 기출문제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시험 문제는 이것만 알더라도 60점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문제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에서 바이블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출문제가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출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기출문제의 기능,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될 범위를 정해줘요. 그동안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으니까 시험 범위는 딱 요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형태를 알려줍니다. 세 번째요. 출제자들이 어떤 파트를 좋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요.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장난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발 그 열심히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열심히는 자기 기준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누가 출제합니까? 그러면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해야죠. 출제자는 저렇게 출제하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공부해버리면 이거는 답을 찾는 것과는 관계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학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점수를 받아서 합격하려고 만났으니까 그럼 철저하게 기준은 그들이 좋아하는 문제를. 그럼 그들이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 되는 거겠죠. 자, 기출문제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까이 하세요. 모든 과목 다. 저게 바이블입니다. 자, 두 번째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힘들 겁니다. 힘들 건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의실에서 가장 형님인 것 같습니다. 몇 회독 하실 겁니까? 몇 회독 하실 겁니까? 연세만큼 회독차를 달성하셔야 됩니다. 20살입니다. 막둥이는. 그럼 20분 보면 돼요. 형님은 예. 아시겠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20대 젊은 친구들에 비해서 어쨌든 순발력과 암기력에서는 떨어진다는 것은 동의하시죠? 근데 장점은 있습니다. 이해력은 확실히 좋아요.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와 경험이 바탕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해력은 좋아져요. 그래서 누구보다 설명하면 빨리빨리 그게 무슨 말인지 캐치합니다. 문제는 돌아서기 전에 먼저 사라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하면 돼요. 지식은 복류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경험했던 것이고 실천적인 겁니다. 1회독 하고 시험을 봤더니 10점 나왔더라. 아이고 큰일인데 할 필요 없습니다. 2회독 하면 30점 나옵니다. 3회독 하면 60점 70점으로 가겠죠. 지식은 복류로 쌓이기 때문에 회독차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몇 회독까지는 3회독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3회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가 가져갈 거냐 버릴 거냐 아니면 어렵다 쉽다를 논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회독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어렵다 쉽다에 대한 평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그럼 남편분과 몇 번 만났을 때 결혼을 결정하신 겁니까? 첫 만남에서 그냥 결정해버린 겁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최소한 몇 번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학습도 마찬가지죠. 한 3회독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지 수업 한 번 듣고 야 못하겠는데 그건 좀 그래요. 앞으로 다른 방법은 또 순간순간 멘토를 하기로 하고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그냥 합격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전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았던 기출문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아마 적어 놨을 겁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 놨을 텐데 밴드하고 유튜브입니다.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프린트해서 드릴 겁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밴드에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향후 4주 동안은 조금 릴렉스하게 갑시다. 그래서 4주 동안은 자료 안 올릴 겁니다. 릴렉스하게 하자고 해놓고 자료 올려서 공부하라 그거는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4주는 좀 편안하게 갈게요. 그 다음부터 이제 12월 둘째 주부터는 계속 자료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양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번 들어가서 이제 문제 풀고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핸드폰으로 그냥 다운받아요.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출력해도 되고요. 근데 가급적 핸드폰 안에 저장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마다 매번 가끔 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소 적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검색하면 됩니다. 둘 다. 이렇게 검색하면 옳고 그렇게 검색하면 들어가시면 되고 단 이쪽만요. 밴드에서는 부동산학 강량구를 치면 아마 밴드가 여러 개가 뜰 겁니다. 다른 분들은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밴드를 만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목적과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수험생분들이 자꾸 이렇게 검색해서 따는 게 뜨니까 제일 먼저 뜨는 쪽에 막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나 봐요. 들어가니까 그게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게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계속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딱 클릭하면 여러 개 중에 사진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방금 제일 앞에 사진이 있었죠. 우리 방금 PPT 할 제일 앞에 위에 사진 있지 않던가요?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진도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받으신 교재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재는 딱 사주 분량입니다. 사주 분량이라는 말은 표현을 바꿀게요. 딱 4주간 사용할 겁니다. 누가요? 강양구가 아니고 여러분이요. 4주 후에 하면 이 책 넘겨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정리하고 하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낭비니까. 자, 교재는 1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14페이지 펴놓고 시작해 봅시다. 앞서 부동산 학에서는 총 몇 개 단원을 학습하게 된다고요? 그 12개 단원 중에 그림에서 제일 위에 전체 단원을 총괄하는 개념이 부동산 총론이었죠. 총론에서 첫 번째 다룰 내용이 이 개념입니다. 편안하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같이 하는 과목의 제목이 뭐죠? 부동산학 개론이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학습할 게 그럼 부동산이 뭐야? 요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뭘까요? 움직이는 것. 그럼 반대 동사는 움직이지 않는 것. 좋아요. 맞아요. 맞는데 그건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하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이 부동산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다시 부동산이 뭘까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민법쌤이. 책에서 그렇게 돼 있던가요? 근데 민법 시간에는 그렇게 말을 하면 정답입니다. 공시법 시간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정답입니다. 개론은 아닙니다. 개론은 부동산이 뭔가요? 그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니까 첫 번째 할 게 이겁니다. 올해 35회 시험에서도 출제되었고 내년에 36회 여러분 시험에서도 출제될 겁니다. 자, 가볍게 한 문제 해결하고 갑시다. 갑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활자보다는 그래픽이 훨씬 더 내 머릿속에 인지가 잘 되고 오래 가기 때문에 항상 그래픽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 이름이 뭔가요? 콜로세움요. 얘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얘를 딱 보고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질문을 바꿀게요. 자, 그 전에 개인적으로 가톨릭 신자입니다. 세례명은 바로톨로메오입니다. 결혼식도 성당에서 했습니다. 전제를 해야 기독교인들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세례명은 바로톨로메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12제자 중 한 분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죠.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봐요. 비교하세요. 질문을 바꿀게요.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그건 초등학교 대답하는 말인데 하늘에? 이렇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나 다 있다고. 또는 내 마음에 있다고 해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다시 말해봅니다. 콜로세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런던에 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다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다는 걸 말을 하면서 왜 하느님은 어디에 있다고 말을 정확하게 못합니까? 특징 하나는 내 눈에 보인다는 것, 하나는 내 눈에 안 보인다는 것. 그래서 복합 개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럼 제일 위에 제목 뭐라고요? 제목 읽고 답 읽고 시작.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을 결합한 것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복합 개념이에요. 유형,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 용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기술적, 테크니컬 이런 뜻 아닙니다. 기술적이라는 말, 눈에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물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걸 딱 바라보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바보 같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현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안 나와 있다고요, 가격이? 그럼 일단 논리적으로
왜 가격이 안 나와 있을까요? 가격은 항상 그렇죠. 시장에 나와야 돼요. 시장에 나와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만 거래가 가능하죠. 그래야 가격이 결정된다. 얘는 판매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수요자가 한 명도 없어요. 공급도 한 개밖에 없고. 자, 그러나 바라보세요. 자, 저 콜로세움을 바라보세요. 딱 보면 가격이 얼마야? 라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경제는 눈에 안 보이는구나. 그럼 경제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분석을 해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부동산을 내 눈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저거 얼마짜리겠구나 까지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까요? 그런 것은 부동산을 바라봐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법률적 측면이라 그럽니다. 다시 가볼게요. 제목 읽고 답 읽고 다시 갑니다. 시작.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그리고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유기화한 것이다.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가볼게요. 자, 이게 복합 개념입니다. 유형적 측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술적이다 또는 물리적이다. 용어를 다 기억해야 됩니다.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무형적 측면에는 두 개. 경제하고 법률하고. 살고 계신 데가 아파트입니까? 단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몇 층짜리입니까? 15층짜리. 생각하세요. 다 같이요. 15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그 15층짜리 아파트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15층짜리 아파트를 바라보세요. 15층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속하겠네요. 그럼 15층짜리 아파트에서 몇 층에 살고 계신 겁니까? 12층에. 그럼 12층에 산다는 얘기는 지표 공간에 사는 겁니까? 공중 공간에 사는 겁니까? 공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중입니다. 눈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첫 번째가 공간이 속합니다. 앞선 그림, 콜로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위치라고 말해요. 위치.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집을 또다시 정면에서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밖에서 여러분 집을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오른쪽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집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보통 뭐 상가도 있고 뭐 다른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은 평지입니까? 기울기가 조금 있습니까? 기울기를 지세라 그래요. 지세. 이게 좀 안 써있어. 기울기를 지세라고 말합니다. 지세. 지세라는 말은 땅의 기울기. 이상하네요. 앞서는 안 써지더니 지금은 또 써집니다. 지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땅의 기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풍수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뭘 말한다? 기울기. 요 용어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그때 공시할 때 이렇게 놓습니다. 2도, 7도 이렇게 표시해요. 이게 지세입니다. 그럼 이 기울기가 가파르면 가팔수록 가격은 어떨까요? 떨어져요. 지세라는 것도, 그럼 지세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걸 자연이라고 해요. 자, 시험 문제를 풀려면 각각 어떤 개념들이 여기에 속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경제적 개념의 종류는 한 수만 가지가 될 거고요. 법률적 측면도 수만 가지가 됩니다. 요 수만 가지를 암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개를 암기하시렵니까? 에이, 그래도 수험생인데 4개가 뭡니까? 수만 가지는 해야지. 그렇게 하시든지 요걸 선택하든지. 자, 기술적 측면은 4개.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입력하고 갑시다. 입문과정
4주 동안은 좀 편안하게 가자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가자고 하더라도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 정도는 해둬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가볍게 가는 건 안 됩니다. 자, 경제. 왜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합니까? 응? 편리하다. 또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팔기가 편하다. 그냥 편안하게요. 가지고 있다가 돈으로, 현금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 아파트의 장점 중에 경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황금성이 뛰어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자본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얘기는 토지를 분양받습니까? 아니면 건물을 분양받습니까? 다. 그럼 토지는 생산 요소 중에 어느 한 가지입니다. 그죠? 소비재이면서도 생산재입니다. 그리고 상품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경제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쪽은.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 안 해도 안 틀립니다. 딱 보면 그냥 경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늘 그냥 접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경제라는 개념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게요. 법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입니다. 단 민법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부분은 민법 99조 1항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민법 99조를 가면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론에서 이렇게 그냥 학문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다루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럼 개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또는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고, 앞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게 그게 답이에요. 앞서 뭐라고 했었죠? 부동산을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다 똑같은 것처럼 정리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세 가지는 묶어볼까요? 같이 갑니다. 묶읍시다. 협의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좋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읽으세요. 세 개 시작. 그럼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요. 거기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시작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강의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외웁니다. 자, 그리고 시험 치러 갔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답 못 찾습니다. 두 번째, 답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간은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매칭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겠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항상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와 멀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알아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시험 준비할 것인지가 명확해져요. 그럼 학습 볼륨이 작아져요. 그리고 내가 학습할 게 아주 뚜렷하게 정해져요. 그리고 훨씬 분량이 적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적정한 시점에 도달하면 불필요한 것을 안 보게 됩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출문제와 멀어지지 말라고요. 항상 기출문제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답 찾아봅시다.
일단 문제를 보니까 경제와 물리적으로 구분하라고 했는데, 자, 물리적 체크합시다. 물리적 개념이 네 가지였습니까? 네 개가 뭐였죠? 아, 순서는 아닌데 우리끼리는 순서대로 갑시다. 첫 번째, 재료의 공간, 위치, 환경, 자연. 다시 갑니다. 시작. 공간, 위치, 환경, 자연. 찾아봅시다. 여기 공간 보이고, 여기 자연도 보이고, 위치. 그럼 요 세 가지는 물리다, 그죠? 물리적 개념이고,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자산. 이들은 경제적 개념. 그래서 정답은 2번 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잠시 후에 다룰 텐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요 개념 한번 봅시다.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것. 민법에서는 그러면 동산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이라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앞서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신 분이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자,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움직이면 동산, 움직이지 않은 부동산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국어학적, 국문학적 관점에서의 정의고, 민법에서는 그렇게 정의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이렇게. 공시, 널리 알린다. 이것이 나의 자산임을 타인에게 알린다. 그게 공시입니다. 공시. 그러니까 민법적 관점에서는 공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동산이야, 이럴 때는 부동산이야. 이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공시하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막둥이, 마스크 본인께 맞습니까? 자, 다른 분 잘 들어봐요. 우리 막둥이가 마스크가 본인께 맞대요. 본인 거라는 것을 입증하세요. 공시하세요. 오케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거야. 이걸 민법적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그럼 점유하고 있으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의 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점유해도 나의 것으로 공시할 수는 있겠네요. 오케이. 가능한 거죠. 동산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부동산은 점유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아파트를 들고 다니냐고요. 걔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나 등록을 한다.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시 방법인데, 점유라는 행위를 통해서 공시할 수 있다면 동산, 점유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된다면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구나. 이렇게. 어느 게 편합니까? 점유가 편합니까? 등기나 등록이 편합니까? 점유가 훨씬 편하죠. 만약 등기 등록이 편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지겠습니까? 슈퍼 가서 양발 사면 등기해야 돼. 아이고. 안경 샀다가 또 가서 또 등기하고 나서 안경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자동차. 얘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이죠. 자동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야, 저기 부동산이 지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변에 신고합니다. 병원에다가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차는 분명 동산이다. 그죠? 그럼 어떻게 공시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죠. 자동차를 점유하려면 24시간 타고 다니든지 아예 아니면 아예 차에서 자든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니까 자동차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잘 생각해 봐요. 분명 동산인데, 그죠? 자동차는 동산인데 공시 방법은 부동산적인 공시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자산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불러요. 그런 것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하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준부동산은 먼저 준이라는 말은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렇게 말해요.
준부동산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이면 간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그러면 첫 번째 키워드는 동산이다. 동산은 동산인데 어떻게 해서 부동산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등기나 등록. 그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준부동산의 정의는 간단하게 그냥 준부동산 딱 두 가지 키만 기억합시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단 뭘 통해서 부동산처럼 이용한다? 등기나 등록이다. 이건 다음 과정에서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첫 번째 구분하는 것. 자, 지금 간단한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자,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구분하는 것. 방금 우리가 풀었던 문제처럼 구분하는 것. 두 번째는 정착물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24년 35회 때 한번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정착물. 세 번째는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그냥 지문 하나로서 놓은다면 그냥 준부동산의 개념 정도.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내년 10월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이게 1번 문제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1번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자, 정착물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